안녕하십니까. 네, 2016년도 경찰 경력특채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오늘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길어요. 길어서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통치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국가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바로 통치행위죠. 대통령의 국군, 일반 사병, 보통은 이제 통치행위라고 하게 되면 얘는요 대통령하고 국회의 행위, 국회의 행위가 통상 이제 통치행위로 인정이 될 겁니다. 대통령의 국군 이라크 파병 결정은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이었었고요.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한 문제면 통상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관련된 문제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게 통치행위죠. 행정부 수반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 원수의 행위가 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당시에는 절차를 전부 다 밟았었고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이 여기에는 대통령하고 국회 둘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국회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통령이든 국회든지 간에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된다라고 했죠.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법자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법자제설.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대법원도 통치행위를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긴 하는데 얘네들은 내재적 한계설, 대법원은 내재적 한계설 또는 권력분립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분립설의 입장을 취한다. 내재적 한계설이라고 출제된 적도 있고 권력분립설이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얘가 대법원 입장이 되겠습니다. 얘가 대법원 입장이 된다. 친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대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국민투표라고 했어요. 국민투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여서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사법심사 자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역시도 헌재였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쪽의 문제에 이렇게 헌재 문제에 해당을 할 테고요. 요게 이제 밑에 요거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신행정 수도 사건이었었습니다. 신행정 수도 이전법 얘기하는 거죠. 신행정 수도법. 이것은 정치적 법률 분쟁이었었습니다. 정치적인 법률 분쟁이다. 이게 순수한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법률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치가 중심이에요? 법률이 중심이에요? 법률이 중심이죠. 법률이 위헌 여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구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맞겠죠. 그래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행정 수도 사건에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신행정 수도 사건에서 만약 그것이 신행정 수도법의 위헌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행위에 위헌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통치행위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 법률 분쟁이기 때문에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였습니다. 사건은 신행정 수도법 사건이었었고 국민투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줬었던 거예요. 요거는 통치행위가 맞고 요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하고 직접 관련될 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어디서 나왔던 얘기다?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죠. 금융실명제 사건.
금융실명제 사건은요, 이거는 긴급권 행사였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우리 헌법 제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던 것이고, 이것은 법률 대위명령이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령이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었고요. 통일부 장관 쪽이었죠. 여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임동원 씨가 대북 송금했던 사건 얘기하는 것이고,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대북 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닌 것이죠. 아니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될 수가 있다. 뭘 적용시켰던 것이다? 가분행위 이론을 적용시켰던 것이다. 가분행위 이론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는 얘는 통칭이죠. 얘는 통칭인데 이 통치 행위하고 이 대북 송금 행위는 서로가 분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통치 행위여도 요거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신뢰보호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 예비 심사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정답 나왔네요.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신뢰보원칙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을 하는 것이냐? 단순한 법령 해석이죠. 단순한 법령 해석. 단순한 법령 해석은 이것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죠.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의사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 요소가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죠. 단순한 법령 해석이기 때문에 신뢰보원칙 적용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요, 요거는 개별적 언동이 아니죠. 개별적 언동이 아니다. 개별적 언동이 아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요, 우리 판례는 신뢰 대상은 공적 견해 표명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것은 개별적 언동을 말하는 건데 특정인에 대한 언동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국가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신뢰보원칙을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겠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을 했다.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해서 임명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임명 처분. 공무원 임명 처분은 신분 설정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한다. 이거죠. 특허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 결격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자인데 그건 공무원 임명을 했으니까 이것은 공무원법에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을 하고 공무원 임용 행위를 취소한다.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임용 행위 취소라고 나왔어요. 무슨 상황이냐? 우선 이 임명 처분은 뭐예요? 공무원법에 위반되니까 위법이 되는 것이 우선 맞겠죠.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임명 처분했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했던 말이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소극적 요건에 해당을 한다. 결격 사유니까 소극적 요건이 맞고요. 소극적 요건인데 절대적 요건이라고 했죠. 절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으로서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당연 무효라고 봤었습니다. 당연 무효이다. 당연 무효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면 당연 퇴직 발령 통지를 했습니다. 당연 퇴직 발령 통지 나중에 발견을 하고 당연 퇴직 발령 통지를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된 적이 없죠. 그래서 당연 퇴직 발령 통지를 한 건데 이 의도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이 의도는 임용 취소 행위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임용 취소 행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판례가 지금 문제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당연 퇴직 발령 통지 임용 취소 행위가 처분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임용 취소 행위에 의해서 공무원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이 되면 처분이 되겠지만 얘는 처음부터 공무원인 적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겠죠.
원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확인시켜주는 행위 관념의 통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분이 아닌 것이고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다 이겁니다. 처분이 아니고 사실행위다.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임용 취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의 측 내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신의 칙설, 즉 신의 칙, 신의 성실 원칙하고 신의 성실 원칙, 신의를 지켜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신의 성실의 원칙하고요.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하고 신뢰보호 원칙하고 딱히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뢰보호 원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결격사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격사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은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스스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뭐가 인정된다?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이 안 되겠죠.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호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하고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를 몰랐다는 것은 본인의 과실이다 이겁니다.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로 답입니다. 답, 논이죠. 논답자죠. 논. 논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대순진리회관이었었고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강학상 인가죠. 인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놓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해줬다라는 것은 이 허가를 받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이미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하겠다. 건축행위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건 건축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뭐냐? 논이니까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토지 형질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안에는 건축을 허용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역시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허했다, 거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부터 지읒까지 쭉 깔려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금액은 공무원 연금법에 정해진 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행위적 행정이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확인이죠. 확인이니까 처분이 맞고요. 처분이면 공법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이 핵심이죠. 국민은행, 청원경찰 이러면 사법관계인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면 이러면 이제 공법관계에 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법관계 맞고요. 공법관계 맞고 공법관계고 이 친구도 공법관계고 구예산회계법에 의한 지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말하는 것이고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입니다. 입찰이라고 했죠. 입찰 계약은 뭐에 해당하냐? 입찰 계약, 공공조달 계약, 사법상 계약이죠. 그리고 그 입찰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보증금은 그 사법상 계약에 있어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무엇이다? 손해배상의 예정금이다. 손해배상의 예정금이다. 입찰 계약을 봐도 사법관계.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사법관계. 요거는 사법관계 문제에 해당을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 특허에 해당한다고 했죠.
1976년 전까지 국유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사법상 계약으로 본 바가 있었지만 공유재산은 단 한 번도 사법상 계약으로 본 사실이 없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대부계약에 대한 준용기장이 폐지되면서 완전히 특허로 되었습니다. 특허니까 공법관계에 해당을 하겠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매권의 행사입니다. 환매권 행사는 무엇을 의미한다? 환매권 행사의 법적 효과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 구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공법상 행위가 아니어서 사법관계라고 했고, 비교했을 때 농지계량조합만 조심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농지계량조합만, 얘는 공법관계다 이렇게 돼 있었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행하는 변상금 부과처분, 변상금 부과처분은 100분의 120만큼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 사물로서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일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공법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 일반재산 모두 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여기서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왔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총회 결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의 법적 성질은 얘가 이제 기본행위죠. 얘가 기본행위가 되는 것이고, 얘가 가항상 인가가 되는 게 맞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인가처분까지 나오게 되면, 인가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처분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처분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데, 아직은 인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 결의 부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공법관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항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인가 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인가 전이 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니까 공법관계 문제가 맞는 것이죠. 공립유치원, 이것은 국공립학교에 포함되는 겁니다. 공립유치원의 임용기한 정한 전임 강사의 근무관계, 이건 특별권력관계죠. 특별권력관계니까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겠지만 공법관계는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5개, 6개 이렇게 걸리겠네요. 6개, 2번 맞네요. 그죠?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과되었으나 사후에 그 부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건 뭐예요? 사후부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될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신뢰보호 원칙이었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부관의 한계로서 항목간 영내법에서 간 시간상 한계, 시간상 한계는요 신뢰보호 원칙 문제가 되죠. 시간상 한계 문제가 되는데, 시간상 한계 문제가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어디에 해당한다? 명보동사입니다. 명보동사. 명은 사후부관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그 다음 사후부관에 대한 유보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여기까지가 제한적 긍정설이 되고, 이 사정 변경이 이제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부관의 변경, 사후 변경이 유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동의에 대해서 요게 이제 페이크입니다. 행정청, 요게 페이크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정 변경, 요거는 판례가 추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공법상의 시효 제도입니다. 시효라고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가 있겠고, 권리 발생 측면이죠. 권리 소멸의 측면에 있어서의 소멸 시효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로서 소멸 시효하고 그 다음에 취득 시효.
취득 시효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권리와 관련돼서 소멸 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요거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고 요건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압류입니다. 압류. 압류를 시도를 했죠. 압류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압류를 시도를 착수를 했는데 찾아내지 못해서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한 데 그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 쪽에 걸립니까? 지금 국가 쪽에 걸리죠. 국가 쪽의 채권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권리 행사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이죠. 권리를 행사할, 나는 아직 권리 행사할 의사가 있다,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겠죠. 물론 압류를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압류를 시도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국세죠, 세금을 징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힌 거니까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맞겠고요.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 처분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국가 측면에 있어서는요,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해서 조세부가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명백해서 무효가 맞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된 다음에는 이와 같이 부가처분을 할 수가 없겠죠.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 밖의 시행에 관해서 민법 규정, 이와 같은 일반법 원리적 규정, 사법 규정은 일반법 원리적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공법관계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민법 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법 245조, 이게 바로 시효취득이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신의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 행정재산은요, 공물이죠. 공물. 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게 되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량준칙이 있었습니다. 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고요. 재량준칙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가정적 선례로서 예기관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 판례는 자기구속원칙을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양쪽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구속원칙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구속원칙이 적용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니까 재량의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기준을 정해서 그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형식은 지침, 형식이 지금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항고성에 해당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물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산출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서 입학 선발을,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신 성적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처분 기준이죠. 이것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내용도 행정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고, 이것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겁니다. 운영에 관한 거죠. 운영에 관한 거니까 역시 이것도 사무처리 기준입니다.
사무처리 기준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내용이 되고 있다. 행정규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다?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훈적 훈령. 그러면 그 형식 역시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사항의 위임에 따라서 위임은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와 인가기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인가기준. 허가기준, 인가기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겠죠. CF 거시게 되면 허가기준, 인가기준이 아니라 처분기준, 처분기준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법률 효과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처리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거 두 개를 잘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의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규칙이 아니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이 지금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맞고요. 여기서 이 처분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그 내용 역시도 법규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본 데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7번 행정행위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의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업무 협약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죠. 공법상 계약에 해당을 합니다. 이것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협약의 내용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다. 부관을 붙인 것 역시도 재량권 행사죠. 결국 같은 재량의 영역 내에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부관을 붙인 것입니다.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이 개정이 됐죠.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경우에 곧바로 그 협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보시는 거예요? 이건 위법성 판단 기준시죠. 위법성 판단 기준시. 부관이든지 간에, 그 다음 요게는 좀 특이한 부분이 바로 뭐야? 협약 쪽으로 돌려서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시를 지금 부관의 기준시 문제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부관은 결국 행정행위의 일부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관의 기준시도 마찬가지로 처분의 기준시와 마찬가지로 처분시가 되는 것이다. 주된 행정행위의 처분시가 바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되는 거니까 개정된 법령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사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철회 사유는 부동철사 개벽이죠. 부동철사 개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부는 부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부동철사 개벽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은요 부담 불이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문제나 판례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재량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량행위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재량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공의상 필요에 등에 의해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가 없다.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니까 부관을 붙인다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붙이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 부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재량행위라는 전제가 깔리면 부관 붙이는 것은 가능하겠죠. 부관 부과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가 아니라 있으므로죠. 있으므로 부담의 불가정력 문제와 함께 아니죠. 문제는 필요가 없고요. 불가정력의 문제는 필요 없고 사회질서 위반, 민법 103조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 등을 따져보아서 그 효력 유무를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저기에 있는 불가증력 발생의 문제는 고려함이 없는 겁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기부채납 부관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계약이 있는 겁니다. 기부채납 행위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얘는 계약행위죠. 사법상 계약, 증여 계약입니다. 얘가 부관, 기부채납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서 부관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행위, 기부채납 행위로서 증여계약 행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들끼리는 전혀 별개 행위다 이거예요. 얘들끼리는 완전히 별개 행위다. 그러니까 이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관이 취소되었다라고 해서 이 증여계약이 실효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 부관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증여계약을 다툴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다툼이 가능하다. 여기다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저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회상규에 위반된다, 그 다음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 증여계약은 또한 위법 무효일 수 있습니다. 무효일 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행정행위의 폐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 폐지는 취소 말하는 거죠. 위성소 적발장입니다. 위성소 적발장, 직권 취소나 철회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무슨 말이에요? 기득권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얻은 권리가 있는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위성소가 되겠죠. 위법 성립 소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직권 취소 처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렇죠? 기존의 처분과 취소 처분은 별개 처분이 맞고,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나 취소해야 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갖는 것이다. 증명책임에 대한 문제에 들어가시고요. 입증책임이죠. 입증책임의 증명책임의 분배 문제에 들어가시게 되면 오랜만에 나왔네요. 성문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불문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성문법에 대한 문제는 침익적 처분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수익적 처분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 이 침익적 처분이 나올 수 있는 플러스 적극적 요건, 나올 수 없는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 적극 요건, 마이너스 요건, 그 다음 이 부분은 재량의 하자 들어가겠죠. 재량의 하자, 재량의 하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침익적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국가 쪽에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피고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원고가 되는 것이고, 이게 원고가 되는 것이고, 이게 피고가 되는 것이고, 이게 원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죠. 취소 처분이니까 침익적 처분이 되는 것이고,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침익적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피고, 행정청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하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량을 하여 결정해야 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협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수익적 행정에 대한 폐지, 취소에 대한 문제, 폐지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내용상 하자,
내용상 적법 요건과 관련돼서 첫 번째 취소 사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익 형량 제한 법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이 부분의 제한 법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원시적 하자에 대한 문제, 역시 위성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권 취소 문제가 되는 거죠. 철회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 취소 문제다. 그와 같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해서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권에 대한 문제네요. 신청권 문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죠.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이유형하고 사유형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유형하고 사유형하고 전체 6칸을 나누시게 되면 나에게 제재처분을 해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나에게 거부처분을 해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오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자가 나오게 되고, 이 오자에서 우리 판례에 따랐을 때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그나마 인정됐던 것은 이 부분밖에 없고 이 부분들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게 바로 취소 처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번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때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원래 운전면허는 각각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정지 또는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공통된 경우라고 보게 되면 2종 보통 면허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2종 보통 면허와 1종 대형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고, 그다음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운전자가 사람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행정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신청권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죠.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죠. 신청권이 일일이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부정을 했고, 첫 번째 예외 사유가 폐기물 처리 여포가 적정 통보 사건이었었고요. 적정 통보 사건. 그 다음 두 번째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문화재 보호구역 그 지정이나 변경,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봤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변경이라고 쓰겠습니다. 변경 신청 사건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건 문화재 보호법이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계획의 위반 제한 신청 사건, 위반 제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요거 세 개가 예외 사유죠. 지금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니까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이라고 하게 되면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되겠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그 계획에는 토지의 이용 계획, 환경 계획, 공연 녹지 계획 등 장래 도시 개발의 일반적인 방향. 이 얘기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구속적 계획이 아니다. 비구속적 계획에 불과하다. 그 계획은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고 비구속적 계획에 불과하고, 여기 나오네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기본 계획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에 불과하겠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형량,
형량 명령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 재량에는 형량 명령이라는 특유의 한계 법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형량의 해태죠. 이익 형량을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된 대상이 누락된 경우 형량의 흠결입니다. 또는 이익 형량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오형량입니다. 형량의 해태, 형량의 흠결, 오형량, 형량의 하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협하게 된다. 맞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형량의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하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나 행정지침이라고 할지라도 1994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주요 요강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뒷부분 핵심이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때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있다?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무엇까지 넘어간 것은 아니다. 처분까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공권력 행사까지 인정을 한 것이죠.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립의료원은 영조물법인이죠. 영조물법인은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 의해서 직접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가 바로 영조물이죠.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는 영조물인데 영조물 중에서 영조물 법인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이 국립의료원의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게 되면 병원을 찾고 있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용물에 해당을 할 겁니다. 공공용물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르게 되면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그 이름이 계약일 뿐인 것이고 이것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대로 특허죠.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사법상 계약이 아니죠. 사법상 계약으로 봤던 것은 1976년 이전의 국유재산이었었습니다. 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지금은 이거하고 토지수용법이 합쳐져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요. 통합됐죠. 여기에는 협의취득이나 지금의 토지보상법에 있는 협의취득이나 전부 다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죠. 그럼 이건 공법상 계약의 해지가 되는 것이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처분은 이거는 행정처분이 맞죠. 저거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 사유에 한해서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 여기서 행정절차법은요 신입생 처지예 중에서 신입 처지예 중에서 처분 절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분 절차. 처분 절차로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이유 제시 말하는 것이죠.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23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절차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실계약 근무 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 처분에 해당한다. 시립단원, 무용단원 이런 거 나오면요. 시립단원, 무용단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얘들은 바로 뭐에 해당한다? 공법상 계약에 해당을 하겠죠. 공법상 계약이니까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게 맞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